7%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찍었어요. 5억 원 빌린 사람은 한 달 이자만 290만 원 나갑니다. 3년 전만 해도 100만 원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190만 원이 더 증발하는 겁니다. 연봉으로 치면 2,300만 원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266만 명의 한국인이 지금 이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버는 돈의 70% 이상을 은행에 갖다 바치면서요. 2020년, 2021년, 지금 안 사면 거지 된다는 공포에 떠밀려 집을 샀던 영끌족들, 그들이 선택했던 5년 고정금리 상품의 악마 같은 만기일이 바로 올해 2026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거대한 카지노였습니다. 모두가 올인을 외쳤죠. 집을 산 사람은 영웅 대접받았고 못 산 사람은 실패자 취급당했어요. 회사 복도에서, 동창회에서, 가족 모임에서 똑같은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너 집 샀어? 대답이 아직이요면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마치 티켓 없이 배에 못 탄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포였어요. 집값이 매달 5%, 10%씩 뛰었거든요. 오늘 5억이던 아파트가 다음 달엔 5억 3천이 됐습니다. 친구가 계약했다는 소식 들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만 뒤처지는 건가? 이 불안감이 이성을 마비시켰죠. 부모님은 전화로 재촉했습니다. 빚내서라도 지금 사라! 나중엔 평생 못 산다! 뉴스는 기름 부었어요. 연일 신고가 경신, 청약 경쟁률 100대 1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그때 은행 금리는 놀라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2.2%, 2.5% 이런 숫자였어요. 대출 상담 받으러 가면 직원이 친절하게 계산해줬죠. 6억 빌리셔도 월 이자 110만 원이에요. 월세보다 싸죠. 이 말이 마법처럼 들렸습니다. 정부도 가세했어요. 저금리 정책 상품을 쏟아냈죠. 한도도 넉넉하고 서류도 간단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어요. 천사가 사다리를 내려준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싼 금리만 보고 원금 크기는 잊어버린 겁니다. 5억 빌리면 이자가 낮아도 30년간 갚아야 할 총액은 8억이 넘어요. 게다가 많은 상품이 고정기간 끝나면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였죠. 계약서에 분명히 써 있었는데 아무도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땐 집값이 오르고 있었고 모두가 지금 사라고 외쳤으니까요. 그렇게 수백만 명이 가라앉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집을 샀을까요? 놀랍게도 30대였습니다.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에요. 막 결혼하고 아이 낳은 30대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매수자였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30대는 자산이 별로 없는 나이예요. 직장 다닌 지 10년도 안 됐고 통장엔 기껏해야 몇 천만 원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런데 어떻게 5억, 6억짜리 아파트를 샀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미친 듯이 빌렸습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30대가 가진 집값 중 절반이 은행 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48%가 대출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40대는 32%예요. 인생 경험 많고 저축도 쌓인 40대보다 30대가 훨씬 더 위험하게 빚을 진 겁니다. 60대는 어떨까요? 고작 12%예요. 이분들은 오랜 시간 저축해서 집을 샀으니까요. 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30대 중에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넣고 100% 대출로 산 사람이 수두룩해요. 6억짜리 집을 6억 빌려서 산 겁니다. 마치 빈손으로 줄타기 하는 것과 같죠. 은행도 미친 듯이 돈을 퍼줬으니까요. 담보 가치만 인정되면 한도를 한없이 올려줬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도박을 했을까요? 절박함 때문입니다. 지금 놓치면 평생 기회 없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요. 주변 친구들은 집 샀다고 자랑했고 집 없는 자신만 루저처럼 느껴졌죠. 뉴스는 매일 상승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정부가 규제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더 뛰었습니다. 규제하면 더 오른다는 경험이 쌓인 거예요. 공포가 판단력을 완전히 잠식했습니다. 경제적 체력 같은 건 따지지 않았어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월 상환액 150만 원짜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빡빡하지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수백만 명의 30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위에 올라섰습니다. 한 군데서만 빌렸다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문제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빌린 사람들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다중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더 이상 빌릴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선 겁니다. 과정을 한번 볼까요?
처음엔 시중은행에서 빌려요. KB, 신한, 우리은행 이런 데서요. 그런데 한도가 모자라죠. 6억 필요한데 4억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단계로 갑니다. 저축은행이에요. 금리는 좀 높지만 심사가 덜 까다로우니까요. 거기서 1억 더 빌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마지막 1억은 어디서 구할까요? 보험사 약관대출, 캐피탈,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손댑니다. 이제 이 사람은 3군데, 4군데, 5군데에서 동시에 빚진 상태예요.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 붓는 격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 보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전국에 수백만 명이에요. 이들이 진 빚은 평균 1억 원이 훌쩍 넘어요. 보통 사람보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더 많죠. 빚이 크니까 이자도 살인적입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중 250만 원에서 280만 원이 원금과 이자로 나가요. 비율로 따지면 소득의 60%에서 70%입니다. 남은 돈으로 뭘 합니까?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전기세 내면 끝이에요. 저축은 꿈도 못 꾸죠. 외식? 여행? 그런 건 사치입니다. 더 끔찍한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버는 돈 100% 전부를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이 150만 명 넘습니다. 이들은 소비를 아예 못해요. 생존만 하는 겁니다. 숨만 쉬고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좀비 경제라고 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요. 이들이 돈을 못 쓰니까 동네 가게는 장사가 안 됩니다. 가게가 망하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파산이 10사람의 위기를 만듭니다. 영끌족 대부분이 선택했던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안전해 보이죠? 5년간은 금리가 안 바뀐다는 뜻이니까요.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 직원이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처음 5년은 금리 고정이에요. 안심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5년 후엔 어떻게 되냐고요?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계약서 어딘가에 작은 글씨로 써 있었죠. 근데 그땐 아무도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고 있었고 5년이란 시간은 너무 멀게 느껴졌으니까요. 5년 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런데 그 5년이 지금입니다. 2026년이에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똑딱똑딱 돌아가더니 마침내 터진 겁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볼까요? 2021년 초에 5억 5천만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당시 금리는 2.4%였어요. 월 상환액이 대략 120만 원 정도였죠. 빡빡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맞벌이 하면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1월 고정 기간이 끝났습니다. 갱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새로운 금리가 얼마냐고요? 6.9%입니다. 거의 3배 뛴 거예요. 월 상환액을 계산해 보니까 195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75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900만 원이에요. 은행에 전화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상담원은 매뉴얼대로 답합니다. 약정서 10조 3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정기간 종료 후 CD금리 연동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요. 그제야 깨닫습니다. 5년 전 사인할 때 제대로 안 읽었구나. 아니, 읽었어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CD 금리가 뭔지, 코픽스가 뭔지 누가 알았겠어요. 고정기간 끝나면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뀝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던져진 거죠.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 구명조끼도 없이 떠 있는 기분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선 계속 말하죠. 미국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채권 시장이 안정세다.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여는 순간 현실은 정반대예요. 내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엔 정교한 속임수가 숨어 있어요. 정부와 은행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구조죠. 먼저 정부가 금융당국에 지시를 내립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다. 은행들아, 대출 좀 줄여라. 명분은 그럴듯해요. 국민 경제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 정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네요. 라며 가산금리를 슬그머니 올리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가산금리가 뛰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내는 최종금리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높아지죠. 정부는 빚을 줄이려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은행만 배불린 겁니다. 마치 다이어트 약 먹었는데 살이 더 쪘다는 것과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걸 관치금융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한 가지 폭탄이 더 추가됩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어요. 복잡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은행들아, 비상금을 지금보다 2배로 쌓아놔. 경제 위기 대비해야지. 은행 입장에선 골치 아픈 일이죠. 비상금을 더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더 벌거나 나가는 돈을 줄이거나.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대출자한테 이자를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현상이 벌어져요. 시장 전체의 돈값은 싸지는데 내가 내는 대출 이자는 비싸집니다. 불타는 금고 앞에서 당황하는 투자자처럼 여러분은 숫자를 보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더 화나는 건 예금 금리예요. 대출 금리는 7%까지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1%대에 묶어놓습니다. 차이가 6%예요. 이게 바로 은행의 순이익입니다. 결국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득 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은행 시스템에는 붉은 경보등이 하나 있습니다. 연체율이라는 이름의 경보등이죠. 이게 켜지면 금융권 전체가 긴장해요. 마치 병원 중환자실의 심전도 모니터 같은 겁니다. 삐 하고 소리 나면 의사들이 달려오잖아요. 지금 그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42%를 찍었어요. 고작 0.4%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1년 전엔 0.2%였거든요. 정확히 2배로 뛴 겁니다. 7년 만에 최악의 수치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연체율은 이미 무너진 사람들만 보여주는 지표예요. 후행 지표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이미 죽은 사람 수를 세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계에 안 잡혀요. 3개월, 6개월 후에야 숫자로 나타나죠. 그럼 아직 안 무너진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DSR이라는 폭탄을 안고 살아요. 무슨 뜻이냐고요? 소득 대비 빚 갚는 비율입니다. 쉽게 풀어볼까요?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21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바친다? DSR 70%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266만 명입니다. 대충 서울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이들은 폭탄 안고 걷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죠.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1차 방어선부터 무너뜨립니다. 적금이에요. 결혼자금 모으던 통장, 아이 대학 등록금 모으던 통장 해지하죠. 그래도 모자라요. 2차 방어선으로 갑니다. 보험입니다. 10년 넣던 연금보험, 15년 넣던 저축보험 중도 해지예요. 위약금 50만 원, 100만 원 물어도 어쩔 수 없죠. 당장 이번 달 상환액이 급하니까요. 그래도 부족하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한데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부모님 노후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1차 방어선 무너졌고 2차 방어선도 뚫렸어요. 이제 최후의 보루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유령의 집과 같습니다. 겉으론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간판도 붙어 있고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거래가 죽었거든요. 얼마나 죽었냐고요? 숫자로 볼까요?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2,000건 수준입니다. 3년 전엔 어땠을까요? 10,000건 넘게 팔렸어요. 5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시장이 얼어붙은 게 아니라 아예 얼어 죽었죠. 그런데 이상한 뉴스가 계속 나와요. 강남 아파트 신고가 경신, 전월 대비 8% 상승.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사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를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가짜 거래예요. 형이 동생한테 파는 척하는 겁니다. 시세보다 1억 비싸게 계약서 쓰고 관청에 신고해요. 실거래가 시스템에 최고가가 박히죠. 언론이 그걸 보고 기사 씁니다. 모모 아파트 사상 최고가. 댓글창이 난리나요. 역시 강남은 다르네. 지금이라도 살까? 그게 바로 노린 거예요. 누군가 이 가격 보고 진짜로 사주길 바라는 겁니다. 낚시 미끼를 던진 거죠. 3개월 후엔 어떻게 될까요? 슬그머니 계약 취소합니다. 사정이 생겨서요. 하지만 이미 최고가 기록은 남았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계약 취소는 자유니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 자전거래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내 집값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에요.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가 8억 5천이라고 칩시다. 인정하기 싫죠? 우리 아파트가 그럴 리 없어. 그래서 가짜로라도 10억짜리 거래를 만드는 겁니다.
유튜브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외쳐요. 서울은 절대 안 떨어진다. 한강뷰는 영원하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믿으시겠습니까? 숫자를 보십시오.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에요. 역대 최저죠. 10년 뒤엔 이 아파트를 누가 사줄까요? 20년 뒤엔요. 수요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30% 적어요. 수요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경제학은 거짓말 안 합니다. 도미노를 세워본 적 있으십니까?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5명이 함께 쓰러져요. 전세 사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와 다가구 주택에서 폭발적으로 터지죠. 패턴은 비슷해요. 전세 만기 3개월 전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일십이에요.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 등본 떼봅니다. 그리고 경악하죠. 근저당이 전세금보다 2억이나 더 많이 잡혀 있어요. 게임 끝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집주인도 영끌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 한 채 사서 전세 끼고 그 전세금으로 또 빌라 사고 이걸 5채, 6채 반복했어요. 갭 투자의 끝판왕이었죠. 집값 오를 땐 천재 소리 들었습니다. 매달 임대료 받으며 자산가 행세했어요. 하지만 집값이 멈추고 금리가 치솟자 카드 피라미드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은행 이자만 월 400만 원 나가는데 월급은 3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팁니다.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고 은행 대출도 못 갚으니까 선택지는 하나예요. 잠적입니다. 전화 끊고 이사 가고 증발하는 거죠. 전세보증보험 들어놨으니 괜찮다고요? 착각입니다. 보증 금액엔 한도가 있어요. 3억까지만 보장되는데 전세금이 3억 5천이면 나머지 5천은 날아갑니다. 심사기간도 6개월 넘게 걸려요. 그 사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죠. 경매에서 낙찰되면 누가 먼저 돈 받을까요? 은행입니다. 선순위 채권자부터 배당받거든요. 세입자는 맨 꼴찌예요. 3억 5천 받아야 하는데 1억 5천밖에 못 건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한편 법원 경매 시장은 물건이 넘쳐나요. 작년 대비 1.5배 증가해서 3만 5천 건이 쏟아졌습니다. 감정가 9억짜리 아파트가 5억에 낙찰돼요. 거의 반값이죠. 은행은 이걸 가만히 안 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를 다시 계산해요. 그리고 냉정하게 통보합니다. 담보 비율 초과됐습니다. 원금 1억 즉시 상환하세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매 넘어갑니다. 비 올 때 우산 뺏는 격이죠. 미래를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다른 나라들이 이미 걸었거든요. 먼저 일본으로 가볼까요? 1980년대 후반입니다. 도쿄는 완전히 미쳤어요.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죠. 얼마나 올랐냐고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계산했습니다. 도쿄 한복판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셀러리맨들은 100년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갚고 손자가 갚는 대출이었죠. 은행은 미친 듯이 돈을 퍼부었어요. 담보만 있으면 무한정 빌려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부동산 불패 신화였죠. 그런데 1990년 폭탄이 터졌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어요. 대출 한도를 확 줄이고 금리를 올렸죠. 처음엔 10%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 조정이라 생각했어요. 곧 회복될 거야. 1년 후엔 30% 하락했습니다. 그제야 공포가 시작됐죠. 5년 뒤엔 어떻게 됐을까요? 60%가 증발했어요. 15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됐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폭락한 거예요. 수백만 명이 파산했죠. 그리고 일본 경제는 30년간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이제 중국으로 가볼까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중국 부동산은 황금 광산이었습니다. 거대 건설사들이 전국에 아파트를 찍어냈어요. 미완성 아파트에도 사람들이 줄 서서 계약했죠. 집값이 매년 20%, 30%씩 뛰었거든요. 한 채 사는 걸로 모자라 2채, 3채 샀습니다. 은행도 흥청망청 빌려줬어요. 그런데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조 원 빚을 못 갚은 거예요. 공사가 중단됐어요. 계약금 내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허공을 잡았습니다. 집은 없는데 대출 이자만 내고 있죠. 거품은 반드시 꺼집니다. 시기만 알 수 없을 뿐이에요. 문제는 한 번 깨진 신뢰는 절대 회복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회복 못했어요. 대한민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건 뭡니까? 구명보트 찾는 거예요.
한숨만 쉬고 앉아 있을 순 없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과 싸우십시오.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내가 감히 은행한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돈 받아먹는 게 은행이에요. 승진했습니까? 신청하세요. 연봉 올랐습니까? 신청하세요. 신용점수 10점이라도 올랐습니까? 당장 신청하세요. 은행은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안 깎아줍니다. 귀찮다고요? 0.3%만 깎아도 1년에 수십만 원이 절약돼요. 두 번째, 은행을 옮기십시오. 20년 거래했던 은행? 그런 충성심 버리세요. 지금은 전쟁터예요.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가릴 것 없이 전부 비교하세요. 금리 비교 플랫폼 돌려보면 0.5%에서 1% 차이 나는 것이 수두룩해요. 귀찮다고요? 그 귀찮음이 여러분의 1년치 보험료를 날립니다. 세 번째, 소비를 전면 재검토하세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일주일에 2번 시키는 배달, 안 보는 구독 서비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요. 근데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50만 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이 돈을 원금 상환에 넣으면 이자가 확 줄어들죠. 주갈 부업도 고려하십시오. 체면, 자존심? 그런 거 따지다가 파산합니다. 네 번째, 가장 아픈 선택입니다. 매도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금리 7%에서 우리 가족이 1년 이상 버틸 현금 흐름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이라도 파세요. 고점 대비 2억 손해인데 어떻게 팔아요?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경매 넘어가서 강제로 쫓겨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지금 파는 건 손절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빚 갚는 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엔 가장 확실한 7% 수익이에요. 반대로 현금 있는 분들 귀 기울이세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법원 경매엔 헐값 물건이 쏟아져요. 10년에 한 번 올 박앤세일이죠. 잔인하지만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준비된 자에겐 기회, 준비 안 된 자에겐 재앙이에요. 영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만든 광풍이었죠. 거품은 언제나 터집니다.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준비예요. 무너질 때 떨어지는 건 집값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이고 가족의 미래입니다. 아직 집 없는 분들 조급해하지 마세요. 현금 모으십시오. 거품 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이미 집 산 분들 숫자와 싸우세요. 시장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계산기를 믿으십시오. 오늘 당장 가족과 앉아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우리 빚이 얼마인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생존은 그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